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대설이 쏟아졌습니다. 교통사고와 시설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도 서울과 경기 남부 전역에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최고 20cm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권은 수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첫눈이 117년 만에 폭설로 쏟아진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또 한 번 강한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서울에 11월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적이 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1월에 서울에 이렇게 큰 눈이 내린 적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11월 서울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해는 1972년인데 당시 공식 적설량이 12.4cm였습니다.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내린 송월동 서울의 공식 적설량은 18cm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서울 관악구와 용인 이동, 경기 군포 금정, 경기 의왕시 이동 등은 적설량이 30cm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남동부, 영서 남부, 충남 천안과 충북 음성, 진천 등에는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이 지역은 24시간 적설량이 20cm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내일까지 대설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충청과 호남, 영남, 동해안, 또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최고 5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 해안과 내륙에서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상은 물론 해안과 내륙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밤사이에 눈은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밤사이 경기도에는 최고 25cm 이상의 폭설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릴 수 있어서 대설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 밖에 강원도에 최고 20cm 이상, 충청도에 15cm, 호남 지방으로도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밤사이 강한 한기남하로 인해서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빙판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 영하 1.3도에서 내일은 영하 2도, 모레는 영하 4도로 주 후반까지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인데다 많은 양이 집중되고 있어서 곳곳에서 시설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밤사이 또다시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습설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며 비닐하우스나 약한 건물 등에 쌓이는 눈은 반드시 치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눈은 내륙은 내일 낮부터 점차 약해지겠지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청과 호남 등 서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도 원주에서 퇴근길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50여 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도로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연아 기자,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5시 50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만종교차로의 원주 기업도시 방면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종 사거리에서 삼평 사거리로 가는 지방도로인데 이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 수십 대가 뒤엉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53대가 추돌했고 11명이 다쳐서 이 중 3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퇴근 시간 벌어진 사고 여파로 일대엔 심각한 교통체증도 빚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제설 작업을 마친 상황이었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리막길에서 첫 사고가 났고 뒤따라 오던 차들 역시 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쇄 추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중부 지역이 대부분 영하를 기록하고 있어서 밤새 길이 열 수 있는데요. 곳곳에 이른바 블랙아이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양평군 옥천면 농가에서 천막형 차고지가 무너져 제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깔렸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고지 지붕이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는 보행자 전용 도로 덮개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이 폭설로 눈이 쌓이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바닥에 길게 누워있는 구조물을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안간힘을 쓰며 옮깁니다. 아래는 행인 3명이 깔려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사람 몇 명이에요? 사고가 난 곳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옆에 설치된 보행자 전용 통로입니다. 행인 3명이 지나가던 중에 위를 덮고 있던 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떨어질 때 생긴 거센 충격으로 통로 덮개도 이렇게 곳곳이 부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친 3명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은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폭설에 눈이 쌓인 덮개가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진 것으로 보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선 평소에도 통로가 위험해 보였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막대기가 좀 얇게 돼 있는 거예요. 낙하물 이제 막는 거다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될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 찰나에 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인 포스코건설은 사고 원인은 관계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부상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리면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승객들은 분통을 터뜨렸고 수암을 찾는 곳마다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탑승구에 승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비행기가 몇 시간째 지연된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꼼짝없이 기다리다가 가까스로 내릴 수 있게 된 승객들은 겨우 한숨을 돌렸습니다. 거의 5시간 동안 기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어졌거든요. 상당수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배고프고 아이가 울고 수암을 찾는 곳은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되면서 한 번에 승객들 짐이 쏟아진 겁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도 대책편이 이게 마련이 된 게 아니고 저희 보고 알아서 짐을 찾아서 나가서 창고에 가서 알아서 해라라는 게 전부예요. 이번 폭설로 결항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은 수백 편이 넘습니다. 승객들 역시 예정돼 있던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12시 20분에 탑승을 했고요. 지금 6시간째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갔을 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캔슬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공항은 제설차와 고체 살포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제설 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한동안 눈이 더 내릴 것이란 예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서류봉투를 들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빠져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 조직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명태균, 김영선 씨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검찰은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창원 의창 등 7개 지역구의 공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당무감사 자료와 공천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당대표나 당직자들의 메신저 자료들도 당 전산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2년 공천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의 구속적부 심사로 명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단 기존 입장과는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억울함, 현재 구속된 상황 자체가 억울함에 대해서 좀 많이 중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속 적부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채용 청탁 의혹 등 다른 의혹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요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022년 7월 1억 원을 건넨 의혹의 당사자인 안동 지역의 재력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신 거 맞나요? 명태균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일주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가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다는 친한계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다소 수세에 몰린 친한동훈계는 김건희 여사 고모 의혹까지 꺼내들며 반론을 펼쳤습니다. 한 대표는 비난을 넘어 저주의 대상이 됐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와 가족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맞다 하면서 그 집안이 벼락 맞아서 해야 된다. 제 표현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고모의 표현입니다.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당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이를 같이 검증하자며 친윤계를 향해 공개 제안했습니다. 친윤계 쪽에선 결코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며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 가족인지 여부만 밝히면 되는 간단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썼느냐 안 했느냐, 가족 명의가 도용됐느냐 아니냐, 가족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문제잖아요.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가래로 막을 일을 굴착기로도 못 막게 된다면서 일단은 친윤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선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 당이 추진하는 변화와 쇄신은 물론 이재명 재판 리스크 등 시시각각 변화는 전국 상황에 기민한 대처가 어렵다는 자주 섞인 반응도 감지됩니다. 하지만 동일 출처의 글이 한 대표 어머니와 장모 이름으로 잇따라 올라온 정황 등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가량 이어지면서 민생과 쇄신에 당력을 집중해야 할 때 분열상만 노출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으로 조속히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로 기세를 회복한 민주당이 또 한 차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1일 검사 2명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어미중 검사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사유로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계속 검사들의 불법 행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화하는 검사들을 다 탄핵할 거냐는 여당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 탄핵 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야당은 또 혐의를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와 증거 조작 등을 처벌하는 검사 무고죄까지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나 검찰 힘빼기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은 예산안을 두고도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특활비 감액만 반영해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물론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이자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갈수록 얼어붙으면서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까지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면서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구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 지휘부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 성명을 냈습니다. 전날 차장검사 3명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간부급 검사들이 실명을 걸고 집단 성명을 발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성명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탄핵 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을 제외한 33명이 동참했습니다. 검사들은 성명문에서 야당이 내건 탄핵 소추 사유를 봐도 해당 검사들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검사 탄핵을 시도하는 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는 즉시 검사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능이 마비될 거란 점도 부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에 나와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명확한 위반 사항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막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달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예정된 가운데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돼온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36,000호가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신청 가구 대비 4.25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선도지구는 약 36,000호로 1기 신도시 전체의 12% 수준입니다. 분당 양지마을 금호 등 3개 구역에 1,948호,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 8,912호, 평촌 새마을 등 3개 구역에 5,460호, 중동과 삼보는 각각 2개 구역에 5,957호와 4,620호입니다. 이와 별도로 분당과 일산에 각각 한 곳씩 연립주택 1,400호도 사실상의 선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치열한 노력 끝에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들은 환호를 질렀고 그야말로 고생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진짜 얼싸안고 지금 막 그럴 상황입니다. 기대와 달리 떨어진 것은 낙심과 함께 집값 하락의 우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0평대하고 20평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데는 조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정부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2030년 입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에 업무 협약을 맺고 추정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산출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 마찰 없는 동의서 작성 진행을 위해 전자동의 방식을 3월에 선제 도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후계획도시 특화 보증도 마련하여서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 및 보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분담금 규모에 따라 사업성이 낮은 곳은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주가 본격화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이른바 논술 유출 논란을 빚은 연세대학교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최대 합격자가 2배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 추가 시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뒤 한 달 반 만입니다. 연세대는 입장문을 통해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술 유출과 관련해 단기간 내에 법원 판단을 받는 게 어렵게 됐다며 추가 시험, 즉 2차 시험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진행되고 결시생을 제외한 1차 시험 응시생 전원이 대상입니다. 연세대는 1차와 2차 둘 중 어떤 시험에서 합격하든 올해 연세대 논술 전형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래 연세대는 수시 모집 자연계열 논술 전형으로 261명을 뽑을 예정이었는데 최대 합격자가 2배인 552명이 된 겁니다. 수험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이 재시험이 목표였고 재판부 판결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발표한 데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1차 시험은 추가 합격까지 더해 261명 전원을, 2차 시험은 최초 합격자만 뽑겠다고 밝히는 등 공정성 침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부는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에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세대의 추가 모집은 대학 과실 때문이라며 신입생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오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한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사 그리고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집권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 국민의힘 차원에서 상당히 차분하고 협조적으로 응했다라는 거, 보통 이제 반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차분하고 협조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야당을 비롯해서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이미 그 압수하고자 하는 자료는 폐기했다 내지는 대외비다라는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뭐 7가지와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압수하려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 확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그것이 2022년에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검찰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검찰의 의지가 확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낙관론을 펴는 또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황금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압수수색 같은 것을 통해서 유의미한 그런 그 사실이 확보되었을지를 좀 지켜볼 뿐입니다. 예, 정 의원님은 지금 오늘 압수수색의 분위기, 좀 차분하고 협조적인 분위기, 그 분위기를 좀 지금 집중적으로 좀 보셨어요. 그런데 실제 꼭 이번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적으로 공천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도 공천 대상자이기도 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공천을 해본 적도 있고 대변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천에 총선 지방선거에 관여해본 경험이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천은 사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공이라고 읽고 사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실 사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천의 요소를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기록이 없어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는 네, 애시당초의 기록이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공천에 관련된 매우 형식적인 자료, 그러니까 누구가 공천 신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됐다라는 아주 간략한 자료 정도 형식적인 자료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즉각 폐기합니다.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한 이야기가 사실이군요. 그렇습니다. 여든 야든.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애시당초의 자료도 빈약하고 또 그나마 있는 자료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형식적인 자료를 제외하고는 그나마도 다 없애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긋한 것은요. 이미 다 누군가 봤죠. 더군다나 22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벌써 2년이 넘은 자료 아니에요? 이걸 쭉 자료를 봤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구나라고 이미 스크린 끝난 상황에서 검찰이 들어오니까 그래 열심히 보시죠.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정말로 민감한 공천이 있으면은요. 저는 이런 거 몇 번 목도를 했는데 막 그 공천심사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경론이 이뤄지잖아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안 되면은 최고위원회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도 결론을 안 내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수가 있어요.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셨죠. 자, 이제 내일이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표한테 맡겨주시고요. 자, 얘기 제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대표한테 맡겨주시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이거 논의해서 끝장 토론해야 됩니다. 라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요. 그게 토론은 뭐 엄청나게 몇 시간을 했지만 실제로 결정되는 건 마지막에 그냥 대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자료에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느긋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근데 그 국민의힘 압수수색 대상에 그 김영선 전 의원을 비롯해서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뭐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7명의 공천 관련 심사 자료 등이 이제 포함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사가 좀 확대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그 대통령이 또 왜 명태균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었잖아요. 해주려고 그러는데 말이 많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그런 것도 혹시 기록에 남아 있으려나. 왜냐하면 이제 이 공천의 과정에서 어떤 후보는 경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후보는 전략 공천으로 단수 공천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회의록에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론이 오고 가더라도 회의록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남기고 녹취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공관위원들이 누구였으며 그 대충 경로는 있을 거 아닙니다. 어찌어찌하여 전략 공천으로 결정함 또는 뭐 경선을 함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당에서 정말 그 공관위원들이 내지는 뭐 최고위에서 말이 많았는지가 회의록에 있는지의 여부라든지 뭐 그런 것이 제가 만약에 수사를 맡았던 입장이면 좀 궁금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과연 남아 있을까? 이제 그거는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회의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이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인데. 자료는 안 남아 있을 이미 거예요. 폐기했다, 파쇄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애시당초에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요. 혹시 있더라도 이미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 7명, 뭐 김영선 전 의원 그래서 한 7, 8명을 들여다봤을 텐데 아마 검찰이 그 자료를 지금쯤은 가지고 봤을 텐데 매우 실망스러운 자료를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7명은 알려지기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위주로 이제 돼 있는데 최근에 지금 불거진 논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 때 명태균 씨한테 그 후원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후원자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까지도 수사가 전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건 금융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정당이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료가 있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공식적으로도 지금 언론을 향해서도 얘기를 하고 막 끊어내는 몸짓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그렇죠. 적도 없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그 돈의 흐름을 끊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지금 이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보낸 사람이 또 강혜경 씨를 회유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그걸 강혜경 씨가 이미 토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돈의 흐름 그리고 이런 회유 움직임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오세훈 시장은 검찰 수사를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끊어내려는 이 몸짓이 네.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정치적으로 매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가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을 했고 그 결과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달을 했다라고까지 알려졌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걸 인정은 했습니다. 책상에 예. 여론조사 내용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마치 또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 위원장은 조금 인식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오늘 모 방송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론조사 내용을 본인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예. 당시 비서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론조사 내용을 내 책상 위에 갖다 올려놨다라고 하더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게 참 이 진실에 대해서 이 보는 사람 내지는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또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가 책상 위에 올라갔었다는 거를 오늘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네. 본인은 바빠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자신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2번 봤으나 그리고 나서는 딱 끊었다라는 것이고 후원자라고 하는 김한정이라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상당히 속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지금 유튜브 상에는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과 강혜경 씨가 통화하는 녹취 내용이 또 떠돌아다닙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걸 또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할지. 왜냐하면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은 물론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한테 명태균을 소개해 준 사람은 오세훈 시장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 명태균이 향후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마치 또 어떤 그 일련의 알리바이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했다라고 그 소위 그 이념의 왼쪽 진영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런 녹취록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 제3자가 하는 얘기만 듣고 우리가 속단하기에는 지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진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진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 김종인 전 위원장 다 그 안에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당의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는데도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 친윤 양측의 입장을 한번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문제가 되는 그 글 1068개 게시글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체를 밝혀라. 이러던 분들이 말이 바뀌어요. 못 믿겠다. 그 왜곡된 방탄조사다.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방탄조사. 무슨 물타기 조사다. 한동훈을 위한 방탄조사다.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 2명이고 뽑으세요. 이른바 친윤. 예. 거기서 해서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댓글을 실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끝났으면 한 2시간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지금 대표 끌어내리기라고 주장을 하고 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의혹이 자꾸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도 바로 이 당원 게시판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더 진전된 게 있다면 전수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글을. 근데 전수조사를 당해서 했더니 12건의 글만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계에서는 아니 한 대표가 한마디로 그냥 밝히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옆에서 보기에는요. 예. 지금 이제 이게 3주를 넘겼어요. 아, 이제 곧 한 달 돼요. 이렇게 끌 일인가? 그러니까 친윤 쪽도 문제가 있고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도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은 이 사안이 이렇게 끌 일이 아니에요. 예. 사안 자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받고 오면서 이렇게 3주를 넘겨 한 달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느낌은 분명해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질질질 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누구인지를 밝히면 될 거 아니냐라는 예. 거. 이게 지금 내용이 별거 아니지 않느냐라는 예.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아니 뭐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좋죠, 좋은데 정치의 수준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끌 일도 아니고요. 예. 이게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익명 게시판은 원래 이런 거예요.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조직은요. 하여튼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을 만들질 말든지 예. 만들어 놨으면 거기서 약간 좀 비위가 상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더라도 참고 넘어가든지 예. 누군지 밝혀라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 좀 밝혀라 그러면은 밝힐 수 있죠. 사안을 검토해 보고. 근데 지금 서로 이걸 가지고 누군지 밝혀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돌이표를 한 달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치의 수준을 매우 저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그냥 바깥에서 조언을 하기는요. 이건 더 이상 싸울 일이 아니다. 이제 좀 그만둬라. 예. 이거요. 재미도 없어요, 이제. 관심도 없고요. 예. 정 의원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솔직히 그게 한동훈 대표든 누구든 뭐 당에서 다 솔직히 얘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조 부총장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희 YTN에 나와가지고 김 여사의 고모 의혹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 가족들을 이제 그 고모 김건희 여사 고모가 비난을 했다. 이런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 안보 강국이거든요.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나라의 더군다나 책임 정당 여당이잖아요. 이게 권력 투쟁하는 거거든요. 그럼 권력 투쟁이 적어도 무슨 뭐 이념 투쟁, 노선 투쟁, 뭐 정책 투쟁 정도의 스케일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단계 투쟁이에요. 이렇게 자잘하고 쪼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만두라 그러셨잖아요. 신경민 의원님께서. 아마 관성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제 고모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모 얘기를 하면서 그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모 얘기를 하는 거를 듣는 순간에 그렇다면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된 그 게시글은 가족들이 했던 소리인가? 이건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상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티키타카를 하나? 지금 그런 생각이 얼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2건 외에는 이상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친윤에서 말하는 건 이상이 없고 있고 간에 당신 가족들이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뻔히 알면서 지금 각자 딴소리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소리 할 뿐만 아니라 친윤계는 몇몇 중진을 포함해서 한동훈을 지금 어떤 식으로든 좀 표현은 과하지만 한동훈 죽이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에 대응하는
그 새로운 뉴 리더로서의 한동훈 대표의 이 대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망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는 아 이거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썼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기에도 지금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뭐 저기 뭐야 특검 재표결할 때 예. 이탈표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아 권력 투쟁을 그런 정도의 자잘한 수준으로 좀 하지 마세요. 창피해 죽겠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김옥균 프로젝트.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 주기 기획 뭐 그 비슷한 이야기죠. 끌어내리기 뭐 이런 건데. 예, 아니 설령 그 예를 들어서 뭐 진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걸 썼다고 쳐도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고 정치를 그만두고 할 정도의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미워하고 한동훈이 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세력이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좀 다른 걸 가지고 근사하게 공격을 해서 한동훈 물러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 단계 이걸 가지고 이거 물러나야 되겠는데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약해요. 예. 이걸 보고 무슨 김옥균 프로젝트는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표를 물러나라, 정치를 그만둬라, 은퇴해라,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거창한 규책 사유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까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실기했어요. 초기에 알아봤더니 뭐 우리 가족은 아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 것 같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정서적, 도덕적, 윤리적 접근을 해서 자 이건 우리 가족하고 상관없는 거다라고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같다.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정말 죄송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렸으면 초기에 아마 일주일 안에 끝났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건데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글 내용이 명예훼손이 있다거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있다거나 만약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법률 관련해서 지금 일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심한 욕을 쓴 사람이 있대요.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닌 임모 씨다. 그러니까 임모 씨를 아는 걸 봐서는 그 나머지 가족 이름으로 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최초의 초기 유포자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고발할 방침이다.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성격이 아마 좀 깔끔한가 보죠. 그러니까는 분명히 이거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소위 젊은 사람들 말로 가족이 그랬다는 걸 알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쪽팔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요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니까 그 틈새를 자꾸 친윤이 정말 그 야비하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야당 대표의 1심이 나오는 날 그런 해프닝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를 할 때 이 사실이 무엇이냐. 친윤계가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계속 옥죄는 걸 다 알아요, 국민들이.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관련 그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는데 여당의 반발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민식 검사는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그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의 사실이 중대한 검사,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한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심사,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백신 어미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밉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재판 진행 중이죠. 재판 진행 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도 개입을 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민주당이 다음 달에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 검사가 2명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 다음 달 11일 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탄핵 사유를 잠깐 보시면은요.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당시에 위법적인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논란 당시, 이게 2011년인데요. 그때 모해 위증 교사의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2명에 대해서 다음 달에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예, 신 의원님,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검사 탄핵은 사실 지금까지 몇 번 선례를 봤듯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비위를 딱 드러내지 않는 한 지금까지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건 이제 국회에서는 뭐 충분히 통과될 수 있죠. 지금 현재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검사 탄핵은 충분히 정치적인 이유라고 설명을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주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죠. 특히 이번에 15일, 25일 날 선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1심 2건이 아마도 2심이 이제 곧바로 시작이 돼 이제 배당 이제 기소가 다시 이제 2심으로 넘어가서 되면 연말이나 연초부터 다시 시작이 돼서 내년 중반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2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은 지금 현재 4차 공판 준비 기일이 이제 끝나니까 그게 끝나게 되면 바로 또 돼서 이것도 대북송금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이것도 비슷한 시기면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이 세 개 재판의 2심과 1심이 나란히 비슷하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게 아마 지금 이런 검사 탄핵이라는 것이 검찰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검찰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탄핵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게 좋은 전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데요. 이걸 야당이 좀 더 엄숙하고 엄정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되풀이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표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탄핵 사유는 이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주요 수사 내용이 대장동 백현동 수사를 했던 그 검사들이죠. 그게 요인이죠. 그러니까는 탄핵 과정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 관련한 재판이든지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지금 또 뭐 선거법 개정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선거법과 관련해 갖고 위헌 청구를 또 하겠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그 전에 재판 나오기 전에는 또 예산을 가지고 검찰은 얼마를 예산을 철회하고 또 판사의 경우에는 뭐 대법원에 뭐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주고 눈에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엄 검사 같은 경우에 여기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논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해소가 됐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한명숙 총리가 아무 돈도 받지 않았는데 위증을 시켜갖고선 그 돈을 받은 것처럼 뒤집어 씌웠다는 소린지, 지금 결국은 앵커 말씀하셨듯이
그 대장동하고 백현동이 아픈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들도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씁쓸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잖아요. 근데 여기서 꼭 이제 민주당이 빌미로 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출장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혐의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어떠한가를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내용이 우리 성 앵커가 지적하셨던 대로 백현동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뭔가 검찰을 세게 압박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과연 그러면 검찰이 반발을 할 만큼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사를 했느냐라는 그런 그 목소리와 냉소가 있다라는 거를 검찰도 좀 알 필요가 있다. 검찰은 중립적이래야 돼요. 근데 모든 정권 들었을 때마다 검찰을 막 흔들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 검찰은 좀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맞서는 사람을 국민은 원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과연 지금 그 시그널대로 검찰이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을 다시 한번 좀 혹독하게 이제 비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총원 이름으로 오늘 성명을 또 냈습니다.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30명이 넘는 부장검사급 이상들이 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좀 이례적이긴 한데 검찰은 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근데 하여튼 검찰이 자기의 위상을 찾으려면은 이렇게 했던 것 똑같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했던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검찰이 과연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좋은 점수는 주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하는 게 그럼 잘하고 있느냐 그것도 좋은 점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정말 쇄신이 뭐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경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비판받아야 될 대상은 야당이에요. 그러나 검찰도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부지방을 마비시킨 폭설은 전역 무렵에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눈이 내린 만큼 퇴근길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임성우 기자입니다. 지치지도 않고 내리는 눈 사이로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이어갑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또다시 긴 줄이 들어서면서 고된 퇴근길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는 폭설의 사고까지 겹치면서 늦은 오후까지 거의 속도를 내지 못했고 이면 도로들은 제설이 늦어지면서 혼잡한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만 해도 약간 비 같은 눈이어가지고 많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정말 폭설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들 정도로 아침도 그렇고 아마 점심시간도 저희 같은 직장인은 오늘 너무 좀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눈이 잦아든 뒤에도 폭설 관련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의 골프 연습장에서는 제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넘어져 근로자 2명이 깔렸다가 이 중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기도 화성 송산 포도휴게소에서는 대형 트레일러가 미끄러져 고속도로 진입로를 가로막으면서 휴게소에 들렀던 차들이 수시간째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폭설에 전국 곳곳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눈 내린 고속도로가 차량으로 꽉 막혔습니다. 낮 12시 20분쯤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음성나들목 인근 구간 양방향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택 방향에선 차량 10여 대가, 제천 방향에선 넉 대 이상 차량이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까지 뒤엉킨 겁니다. 이 사고로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고 뒤이어오던 25톤 덤프트럭이 들이받습니다. 잠시 뒤 다른 차량이 처음 사고가 난 차량을 또 들이받고 충격으로 차량이 크게 회전합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6시 40분쯤. 사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81살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앞서 오전 6시 10분쯤 경기도 구리포천 고속도로 남양주 터널 인근에서도 눈길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다 눈길에 미끄러진 1톤 트럭을 뒤따르던 SUV와 25톤 트럭, 승용차가 잇따라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 2명이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큰 부상은 아니어서 병원에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8시쯤엔 전북 진안군 익산포항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레일러가 쓰러졌습니다.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레일러에 실린 컨테이너에선 화학물질인 아미노에틸 에탄올라민 16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생방 제독차 등을 투입해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고 농작물이 냉해를 입는 등 농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습기를 많이 머금은 무거운 습설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눈발에 백두대간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최고 2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삽으로 퍼내고 농사용 트랙터까지 동원했지만 계속 쌓이는 눈에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습설로 변했기 때문에 삽질이나 밀대로 밀어도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치우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막바지 수확이 한창이던 딸기는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눈무게를 견디지 못해 곳곳이 찢어지며 안으로 눈이 들이닥친 겁니다. 온풍기를 가동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딸기가 거기에 눈이 덮으면은 얼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확을 못 팔아요. 인삼밭에 햇빛 가림 시설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자칫 무너지지 않을까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잔뜩 머금어 무거운 습설입니다. 이 때문에 눈을 서둘러 치우지 않으면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기상청은 습설이 일반 눈보다 3배나 무겁다며 농민들에게 시설물 피해 예방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철제 그물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연습장에 쌓인 눈을 치우던 직원 2명이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 그물에 깔렸는데 이 가운데 3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철제 그물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시간당 1에서 5cm에 이르는 강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서울에도 1시간 이내에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강한 눈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동진하고 있어 서울에도 밤 11시를 전후에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늘어나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은 용인시 이동읍에 31.9cm, 서울 관악구는 27.5cm에 달합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는 최고 25c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에는 최고 10cm 이상의 큰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 실패론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과 관련해 외교 실패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은 일본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해 항의나 유감 표명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불참 결정 자체가 항의 표시라는 기존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일본 측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도사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결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을 강조한 조 장관은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불효 외교다, 외교 실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서. 그러나 야당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유네스코에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전격 합의한 가운데 레바논 남부 피란민들의 귀향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 피란길에 올랐던 레바논 남부 주민들이 현지 시각 27일 오전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레바논 전역은 이스라엘군의 공세가 강화된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조용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축하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국을 찾아온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사단을 파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사단을 환영하며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중장 진급 장교들의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하며 군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12,000여 명의 참전 북한군이 100만이 넘는 북한군 전체의 실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군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차례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최근 전쟁 상황과 북한의 파병군 동향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는데 현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당선인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원팀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3국의 공조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부 외신에선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할 거라고 보도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감한 안보 사안인 만큼 관련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하철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해외로 빼돌리거나 판매한 절도범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늦은 시각, 술에 취한 승객이 지하철 승강장 앞에 쓰러져 잠들어 있습니다. 이 승객은 의자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이 들었는데 지나가던 한 남성이 곧장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더니 태연하게 도와주는 척 깨워주기까지 합니다. 지난 9월부터 이런 식으로 지하철 역사나 열차 안에서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CCTV 200여 대를 분석해 찾아낸 건 5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한밤중 으슥한 골목에서 이들은 이렇게 훔친 휴대전화를 거래하고 돈을 챙겨왔습니다. 스키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돈을 선임하시고 휴대전화를 사들인 건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
지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절도범 3명에게서 휴대전화 10대를 사들였는데 모두 우즈베키스탄으로 몰래 반출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10대를 200여만 원에 사들인 뒤 판매해 한 대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도범 3명과 A씨를 잇따라 검거한 경찰은 지난 15일 A씨 먼저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작은 로봇 한 대가 텅 빈 건물 안을 돌아다닙니다. 얼바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로봇인데 집에 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벽 앞에 일렬로 늘어선 대형 로봇들에게 다가간 얼바이가 야근 중이냐고 묻는데요. 대형 로봇이 우리는 퇴근이 없어라고 답합니다. 이어 집에 갈 거냐고 물었더니 집이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러자 얼바이는 나와 함께 집에 가자며 로봇을 이끌고요. 이내 대형 로봇들이 줄줄이 따라 나서는 로봇 집단 탈출 사태로 이어집니다. 사실 이 영상은 지난 8월 항저우 얼바이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라는 중국 스타트업이 진행한 실험 장면입니다. 이 영상은 중국 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3천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웃고 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났다, 디스토피아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섬뜩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심해 석유 가스전을 개발하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시추 위치를 정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 위치가 선정됐습니다. 소위 대왕고래로 불리는 제8광구와 6-1광구 북부 일대입니다. 그동안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 7곳을 놓고 전문가들이 논의했는데 첫 시추지로 대왕고래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인 겁니다. 산업부는 이제 내부 절차만 마무리되면 다음 달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들어와 기자재 선적, 연료 주입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시추 작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기상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cm의 두께의 드릴로 해저 3,000m까지 파내려가 시류를 확보하는 작업인데 난이도가 매우 높아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데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는 첫 시추의 성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파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향후에 제가 시추하는 작업 부분은 해외 투자를 유치를 해서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그 시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석유 가스 매장량은 최대 140억 배럴로 적어도 내년 초에는 매장 규모와 사업성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뜬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과연 논란과 우려를 딛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준공한 기아의 멕시코 공장입니다. 지난해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25만 대 가운데 15만 대가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포스코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지난해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까지 주요 기업이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싼 데다가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무역 제재를 피해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은 멕시코가 북미 수출의 전초 기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고율 관세에 직면을 하게 되니까 해당 제품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수요가 감소해서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기업들의 매출이 하락하는. 게다가 미국의 무역 장벽이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거점인 베트남까지 확대될 수 있어 걱정은 더 큽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이미 준비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최적의 시점에
미국과 아우리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했던 통상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리면서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사들이는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악덕 기업과 오너 일가 3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을 몰아주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37개 기업과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플랫폼 운영업체 A는 대리기사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수시로 지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사들여 몰고 다녔습니다. 또 수억 원대 피부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고 사주 명의 토지에 개인 별장을 짓고도 회사 연수원인 것처럼 위장해 수억 원의 임대료까지 챙겼습니다.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억 원을 법인에 부담시키고 자녀에게는 40억짜리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누리다가 덜미가 잡힌 기업은 14곳으로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과 별장 등 559억 원, 슈퍼카와 요트, 미술품 322억 원, 손자 해외 유학비 12억 원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돈되는 알짜 일감을 아들과 딸 회사에 몰아줘 자녀들의 재산을 5년 만에 15배 넘게 불리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16개 기업과 오너 일가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을 독식하고도 관련 증여세와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은 기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범칙 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의 전체 탈루 규모는 1조 원을 웃돌며 조사 기업 중 여러 곳은 자산 총액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 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명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구속 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더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모레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통상 재판부가 심리기간을 추가로 필요로 하거나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 선고가 늦춰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의 회사채 신용 보강을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롯데케미칼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강력한 시장 안정화 의지를 담은 대책이라며 그룹이 직접 나서 책임지고 이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건축비만 4조 5천억 원이 투입됐고 현재 가치는 6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최고 48cm의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마비되고 대중교통까지 끊겼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눈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밀고 갑니다. 출퇴근길 주민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동북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최북단 헤이룽장성엔
최고 4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론 가장 많은 적설량입니다. 它将会使得来自海上的大量水汽涌入到东北地区的上空，那这就给大规模的降雪出现制造了条件。 빙판길로 변한 간수성의 고속도로에선 30km에 달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서북 신장 고산길에선 300대 넘는 차량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각지의 철도와 공항도 제설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밤사이 수도 베이징에도 눈발이 날렸지만 기상 관측상 첫눈 기준엔 못 미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챔피언 기아가 우승의 주역인 에이스 네일과 총액 180만 달러, 우리 돈 25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네일은 올해 KBO에 데뷔하며 총액 70만 달러를 받았는데 기아는 보장 금액을 2배 이상 크게 올리며 에이스를 예우했습니다. 네일은 올해 26경기에 등판해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의 호성적을 거뒀으며 지난 8월 턱관절이 골절되고도 한국 시리즈에 복귀해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프로야구 LG가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베네수엘라 국적의 오른손 투수 요니 치리노스를 영입했습니다. LG는 치리노스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80만 달러를 더해 총액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지난 2018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치리노스는 통산 75경기에 등판해 20승 17패를 기록했고 마이너리그 AAA에선 22승 14패를 올렸습니다. 올해 KLPGA 무대를 석권한 윤이나 선수가 내년 미국 도전을 향한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수의 골프 복장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와 반듯한 정장을 차려입고 하나둘 등장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시상식 무대. 올해 필드와 시상식의 주인공은 윤이나였습니다. 우승은 단 한 번에 그쳤지만 준우승 4번, 3위 3번 등 14번이나 톱10에 오르는 꾸준한 플레이로 대상 포인트와 상금, 최저 타수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이 상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선수, 그리고 올해보다 더욱 성장한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이나의 내년 무대는 국내가 아닌 LPGA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다음 달 5일부터 열리는 퀄리파잉 시리즈를 준비하는 윤이나는 당찬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 가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큐스쿨 통과를 한다면 한국 선수가 LPG 중계에 많이 나올 수 있게 조금이나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팬들의 투표를 뽑은 인기상은 황유민이 받았습니다. 작은 체구에도 닭공 스타일로 상금 4위에 오른 황유민은 치열한 경쟁 끝에 3승의 박현경과 3관왕 윤이나를 제쳤습니다. 제가 받을 줄 몰랐거든요. 되게 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받은 상이어서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박현경과 박지영, 이혜원과 배소연, 마다솜 등 3승 선수만 5명, 상금 10억을 넘긴 선수만 4명을 배출한 KLPGA 투어는 내년 3월에 다시 팬들을 찾아갑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중국의 상하이 선화를 꺾고 동아시아 그룹 2위를 지켰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안방에서 열린 대회 5차전에서 후반 13분 교체 투입되자마자 터진 아사니의 한 방으로 상하이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4승 1패로 승점 12점을 쌓은 광주는 16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포항은 일본 요코하마 원정에서 0대2로 지면서 16강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코리아컵 결승에 대비해 로테이션을 가동한 포항은 후반 김명준의 페널티킥까지 막히면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프로농구 고양 소노의 새 사령탑 김태술 신임 감독이 프로농구 코트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5년 전 선수 시절 김태술이 직접 작전판을 들고 동료들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 가드고 또 저희가 좀 맞춰가야 되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를 하고 좀 맞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직 키드라는 별명답게 김태술은 절묘한 패스와 번뜩이는 경기 운영으로 한국 농구의 가드 계보를 이은 천재 가드였습니다. 지난 2021년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한 김태술이 3년 만에 사령탑으로 코트에 돌아왔습니다. 1984년생으로 이제 40살이 된 프로농구에서 가장 젊은 감독입니다. 몰래카메라가 아닌가 계속 의심하고 또 의심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사실 걱정이 더 많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날 잠도 못 자고 계속 밤새 좀 뒤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장 정희재와 고작 5살 차이. 같은 세대의 선수들을 이끌게 된 김태술 감독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소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틀고 좀 신나게 이곳이 그냥 힘들고 두렵고 이런 곳이 아니라 와서 즐겁게 운동하고 갈 수 있는 곳으로 니네 마인드를 좀 바꿔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새 감독의 말대로 고향 소노의 훈련장은 경쾌한 음악 속에 한층 밝은 분위기로 변모했습니다. 40살 나이에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태술 감독은 목요일 저녁 선수 시절의 마지막 팀 DB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아시안컵 예선 일정으로 2주간 휴식기를 가졌던 프로농구가 재개된 가운데 SK와 KCC가 나란히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선두 SK는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부처인 4쿼터에 10점을 포함해 26득점 10리바운드로 활약한 원희를 앞세워 LG를 78대 73으로 꺾었습니다. 부산에서는 KCC가 경기 종료 1분 22초 전에 터진 허웅의 3점포를 앞세워 현대모비스를 잡았습니다. KCC는 5승 4패로 손호와 함께 5위가 됐고 현대모비스는 3위에 자리했습니다. 프로배구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후 두 번째로 감격의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V리그 홈경기에서 이한비와 테일러, 박정하가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정관장의 3대1로 이겼습니다. 2021-2022 시즌부터 합류한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첫 연승을 거둔 데 이어 2라운드에서 잇따라 이기며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남자부 우리카드는 외국인 공격수 아이가 빠진 상황에서도 KB 손해보험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이기흥 체제의 반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의원은 서울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집행부와 만나 체육을 맡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흥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 등 각종 비위를 담아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그 밖의 내륙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점차 그 밖의 중부와 남부 내륙도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용인 이동과 수원, 서울 관악구에 30cm 안팎, 서울 관측소에도 18cm의 그야말로 역대급 폭설이 쏟아진 상황인데요. 중북부와 경남은 내일 오전까지, 강원 중남부와 경북 내륙은 오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종일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면서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25cm 이상, 강원 중남부에 20c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최고 10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과 영남 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무거운 눈이 내려 쌓이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구조물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도 문제입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내린 눈비가 얼어붙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길이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밤사이 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